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유준입니다. 21세기에 그리고 2025년에 미국과 호주 같은 나라에서요. 해적을 양성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온라인의 바다에서 사실상 사이버 민병대를 만들고 노약질을 해오라는 법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북한처럼 온라인에서 해킹을 해서 돈을 뺏으라는 게 아니고요. 이번 법은 좀 다릅니다. 우리 소방대원처럼 의용 소방대처럼 의용 사이버 감시단을 만들어서 훔치는 걸 감시하고 또 해킹하는 사람들을 막아내서 그들의 범죄 수익을 몰수해 오도록 만드는 법을 만들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상 우리가 옛날에 007 영화 중에 살인 면허라고 있듯이 수사 면허를 일반 그냥 컴퓨터를 잘하는 해커들이나 전문가들에게 발급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속 면허, 수사 면허가 되겠죠. 왜 이런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하원 의원이요, 민간 사이버 용병을 활용한 암호화폐 몰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대리인에게 국가의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애리조나주 하원 의원인 데이비드 슈바이커트가 지난 15일 발의한 2025년 사기농장 단속 면허 승인 법안입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번역하느라고 그냥 단속 면허 승인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영어로 보면 마크 앤 리프리설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과거 항해 시대에 민간에게 해적질을 할 수 있는 면허를 주던 그런 걸 말합니다. 마크 앤 리프리저이라는 건 사략 면장이라고 해석되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중세 말기부터 19세기까지 유럽인들의 일반적인 관행인데요. 사략 면장이라는 걸 들고 적의 전리품을 찾아 순항하는 것은 애국심과 이익을 겸비한 영예로운 소명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개인이 전쟁 중인 국가의 선박을 공격하고 납포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가 주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 범선 시대 때부터 중세 시대 말기 때부터 19세기까지 이게 이어져 있고,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국가를 대신해서 나는 애국심을 발휘해서 저쪽에 전리품을 빼앗아 오겠어 하는 거라고 합니다. 결국 정확하게 말하면요, 어떤 선박을 납포하고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가 개인에게 부여한다는 거죠. 이 사량 면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렇게 하면 정부는 시간과 돈을 절약하기 하고 해군 대신 용병인 개인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선원들이나 일반 선주들이 사실상 군대처럼 활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하면서 정부는 해군을 건설하고 대신 이런 식으로 자금을 지원해서 이제 민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미국 하원 의원의 이 법안도 워낙 사이버 범죄가 번성하고 정부의 단속력만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개인들에게 단속 면허권을 주고, 니들이 그러면 암호화폐 절도나 랜섬웨어, 돼지도살가,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죠. 그 사기 등에 대응해서 그거를 다시 빼앗아 와. 그러면 우리가 칭찬해주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 같은 걸 다시 찾아오면 이런 거는 국가의 전략적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블록체인 보안 기업 피크쉴드의 자료에 따르면요, 2025년 7월 한 달 동안에만 전 세계에서 17건의 공격으로 약 1억 4,2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가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올해 전체 피해액은 이미 30억 달러, 약 4조 원을 초과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개인들이나 어떤 수사당국의 역량이 모자랍니다.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피해도 글로벌적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원의회, 슈바이커트 하원 의원이요, 사기농장 단속 면허 승인 법안이란 걸 발의한 겁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요, 대통령에게 단속 면허 발급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략의 권한을 대통령이 부여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민간 해적으로서 단속에 나서게 된다는 겁니다. 적국을 대상으로. 여기서 적이란 건 테러리스트나 예를 들면 북한의 해커들도 될 수 있고요. 그런 거를 오히려 개인들이, 정부의 허가를 받은 개인들이 아주 어느 정도의 기술이나 이런 게 뛰어난 개인들이 많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정부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거죠. 이 법안이 통과되면요, 정부와 계약한 민간 사이버 전문가, 그러니까 이른바 21세기 사략선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주는 권한을 가지고 부금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상은요, 암호화폐 절도, 랜섬웨어 공격, 돼지도살 사기, 신원도용, 온라인 비밀번호 거래, 악성 코드 유포, 무단 컴퓨터 접근 등을 통한 기밀정보 탈취 등이 포함된다는 건데요. 법안은 이들 범죄를 단순한 불법 행위가 아니라 미국을 겨냥한 전쟁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런 법안들은 한국에서도 상당히 필요하고요. 한국에도 이런 전문가들이 많고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한국을 통한 온라인 공격이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보복도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겠죠. 그를 통해 한국의 재정적 피해, 재산적 피해가 있을 경우 온라인 해적들, 정부의 허가를 받은 온라인 해적들이 그에 대한 보복을 하고 상대의 재산을 탈취해 와서 우리의 피해를 무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목할 점은 압수된 암호화폐의 활용 방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행정명령을 통해서요, 비트코인 암호화폐 준비금 설립을 명령했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예산을 쓰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산 몰수 등을 통해서만 이걸 축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해온 디지털 자산은 정부에 계속될 수 있고 국가 차원의 암호화폐 비축고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 7월에 FBI 댈러스 지부가 랜섬웨어 그룹 카오스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 한 20개와 블릭수트라는 곳에서 압수한 10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는 모두 법무부를 통해서 국가에 귀속됐다고 합니다. 이번 법안은요, 기존의 수사 및 집행 체계로는 당연히 한계가 있잖아요. 특히 사이버 범죄는 언제 어디서 될지 모르고 정말 모든 걸 감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를 민간의 전문성을 투여해서 아주 기민하게 접근하자는 그런 모습인데요.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민간에게 이런 국가적 권한, 특히 그 경찰권 같은 단속권을 위험하는 것은 이해상충 문제를 얘기할 수 있고요. 자신의 어떤 경쟁자들을 그런 식으로 위협한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또 권한 남용의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잘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정부 안에 하면 각종 규정으로 컨트롤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감시 바깥에서 군벌 같은 온라인 군벌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경우는 사이버 안보와 암호화폐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미국에서만 일어났으면 그냥 뭐 하나의 그냥 아이디어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한데요. 호주에서도 사이버 민병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자원봉사를 통한 건데요. 어찌됐든 우리가 다 하지 못하니 사이버 민병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호주에서도 나온 겁니다. 지금 호주가요, 전 세계에서 심각한 사이버 공격 표적이 되고 있는데요. 사이버 보안 매체 시큐리티 브리프 오스트레일리아의 보고에 따르면 호주가 운영 기술과 산업 부분을 겨냥한 공격에서 세계 4위의 타깃이 될 정도로 심각한 표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AI 기반 침입이나 랜섬웨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범죄가 증가하면서요, 기존 대응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호주 정부가요, 사이버 안보 전략이란 걸 통해 가지고 사이버 방패를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인력 부족으로 실효성의 제약이 계속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요, 전문가 업계에서는 은퇴자나 학생, 그다음에 취미로 해킹하는 사람들을 동원하는 자원봉사 기반의 사이버 민병대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뭐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이버 위협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요, 국가적 대응 역량이 한계를 드러나고 있는데요. 호주 신호정보국이라는 곳이 있나 봅니다. 거기에서 사이버 위협 보고서를 냈는데 신고된 위협이 매년 한 20%씩 늘고 있다고 하고요. 국가 차원의 행위자들, 그러니까 약간 북한 같은 거죠. 북한이나 이란이나 이런 곳들이 호주의 취약한 인력 구조를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다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호주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요, 사이버 보안 전략을 만들었는데 뭐 강한 시민과 기업, 안전한 기술, 세계 수준의 위협 공유 및 차단, 보호된 핵심 인프라, 그다음에 주권적 역량, 그다음에 탄력적 지역 및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6개의 사이버 방패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게 말은 좋지만요, 쉽지 않은 거죠. 인력이 있어야죠, 무조건. 사이버 보안이라는 거는 인력이 중요하고 사람으로 하는 건데, 물론 장비도 중요하겠지만요, 그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호주가 인력이 한계가 있는 나라죠. 인구도 많지 않고요. 특히 또 자원이나 농산물이나 이런 걸 주로 수출하는 나라에서 IT에서는 더더욱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게 바로 이 사이버 민병대라고 하는데요. 이 구상은 단순히 뭐 호주에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원래 에스토니아에서 이런 게 먼저 생겼다고 합니다. 자원봉사 개념의 사이버 방어부대가 먼저 에스토니아에서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에스토니아에서 생겼냐? 에스토니아는 2007년에 러시아와 연계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에스토니아가 우리같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무방비로 있으면 그냥 당한다. 그렇게 해서 사이버 민병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민방위라는 표현이 더 맞겠죠. 그 평소에 훈련시키고 그냥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는 모여서 온라인으로 국가 방어에 나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굉장히 상당히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도요, 에스토니아는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주는 이걸 보고요, 은퇴한 보안 전문가나 재능이 있는 아마추어 해커, 그다음에 정보보안 전공 학생 등을 채용해서 그다음에 인력난을 완화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민병대가 뭘 할 수 있느냐가 궁금할 텐데요. 뭐 결국은 국가가 일일이 하기에는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하는 그런 거를 그 민병대들이 시간을 나눠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거나요. 위협되는 문제를 그냥 찾아가고 사고 대응 지원 같은 것도 교육을 충분히 받으면 이런 민병대들이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런 데 투자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지방에는 이런 민병대들이 가서 컨설팅도 해주고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쪽에서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또 할 수 있겠죠. 미국의 법안이나 이거나 또 문제가 당연히 또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로 하면 신원 검증이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 실력을 균질하게 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안 문제도 가장 중요하겠죠. 이렇게 맡겨놨더니 어디 보안을 유출해버리면 더 문제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뭐 공무원처럼 처벌할지 아닐지 처벌이 너무 높고 하면 또 자원봉사를 하려는 사람들도 없을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서 투입하려면 자금 조달이나 예산도 또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국가 안보나 국가 보안 구조 내에서 정식적으로 어떤 체계적인 거를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몇 년간 길게는 십수년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고 앞으로 이제 선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호주의 사이버 민병대 구상도요, 보면 이 사이버 보안의 패러다임 전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모델에서 벗어나 사회 전반이 보안에 참여하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50% 관세를 부과했죠. 러시아에 원유를 수입하고 그걸 통해서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을 속이고 있다라는 이유였는데요. 사실상 러시아 제재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 그러니까 푸틴과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을 젤렌스키의 평화협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시범 케이스로 인도를 때린 건데요. 근데 인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뭐 일부 보도를 보면 트럼프가 4차례 모디랑 전화를 하고 싶어 했는데 인도의 모디 총리가 전화를 거부했다고 하죠. 단단히 화가 난 겁니다. 그런 모습이 여기도 보이는데요. 인도가 트럼프 50% 관세에도 러시아가 포함된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FTA 논의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냥 미국? 네 마음대로 해.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수브라마냠 자이샹카르 인도 외무장관은요. 지난 2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주요 글로벌 현안과 협력 과제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합니다. 또 보란 듯이 모스크바로 날아가서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회담 전날인 20일에는요. 인도 상공부가 러시아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 등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EAEU라고 합니다. 이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자유무역협정 개시를 위한 기본 틀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인도 외무부는 이 자이샨카르 외무장관이요. 지난 21일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 모디 총리의 친서를 전달하고요. 양국 간 공통 글로벌 과제를 포함한 전략적 사안들을 논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도 하면서요. 무역과 경제, 방위 및 군사기술 협력 등 실질적 양국 협력 전반을 포괄적으로 검토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또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인도 측은 러시아 중부 도시인 카잔과 예카테린부르크에 신규 영사관을 설치할 계획도 밝혔다고 합니다. 미국이 압박하지만 우리는 러시아와 더 긴밀한 관계를 맺겠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미국이 요구하는 건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수입하지 말라는 건데 뭐 무역하고 경제, 방위까지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오히려 더 세게 나오는 거죠. 앞선 20일에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도 상공부가 유라시아 경제연합과의 자유무역 협상을 개시를 위한 기본 합의틀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이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탄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인데요. 이게 뭐 말이 그렇지 친러시아 성향의 국가들이 다 모여있는 경제연합체라는 겁니다. 거기에 인도가 FTA로 들어간다고 해보십시오. 사실상 러시아와 인도가 FTA로 묶이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인도가 미국의 제재, 그러니까 미국의 관세 부과 제재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인도가 우리가 외교적으로 새롭게 자립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모디 총리의 그런 강경한 모습이 보여주는 건데 모디 총리는 브릭스 회의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독립해야 된다는 걸 뭐 러시아나 중국보다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걸 보면 오히려 25%의 미국의 관세에 대해서 모디 총리는 자신의 생각을 관철할 수 있는 오히려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만큼 이제 전 세계의 어떤 구도가 요동치고 있고 공급망 변화가 어떻게 될지 잘 지켜봐야 한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 서울시의 본점과 지점이 있는 회사들에게 수출 통제나 제재 그리고 각장 수출 상담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또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소식으로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